이번 시간 1장 성숙 및 수확. 우리가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수확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이 성숙 및 수확이라는 이 파트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수확을 언제 하고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수확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성숙 및 수확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수확을 언제 할까요? 작물이 성숙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작물이 익었을 때를 우리가 수확의 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물이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는데 이걸 다시 인간이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리적 성숙, 두 번째는 원회적 성숙, 세 번째는 상업적 성숙. 이 의미는 생리적 성숙.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익었다, 다 자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요, 이 작물이 내년에 가서 올해 종자를 채취해서 내년에 종자를 심었을 때 이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발화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물의 입장에서 익었다 안 익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생리적 성숙에서는 작물의 입장입니다. 작물의 입장에서 이세를 남길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러면 생리적으로 다 자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원회적 성숙은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쉽게 해서 풋고추 또는 오이, 애호박 이런 것들. 이 애호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애호박을 생리적 성숙에 이르렀다 하면 이 씨가 굳고 딱딱해지고 호박이 노래집니다. 이랬을 때 애호박 입장에서는 내가 다 자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씨가 굳고 노래진 그 애호박을 가지고 만약에 된장찌개를 끓였다. 그럼 어쩌죠? 먹기가 불편해지겠죠? 왜요? 씨가 딱딱하게 굳은 게 이빨에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한 목적은 씨가 굳기 전에 파랬을 때 수확하는 게 더 값어치가 있더라 하는 게 원회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농사를 짓는 목적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하고요. 그래서 언제 수확해야 인간의 사용 목적하고 가장 알맞고 돈이 되느냐, 이게 원회적 성숙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 생리적 성숙과 원회적 성숙은 일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과일류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들, 사과, 배, 포도, 감귤, 딸기 이런 것들은 생리적으로 다 익어야 단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용 목적, 단맛을 느끼기 위해요. 그래서 일치합니다. 원회적 성숙과 생리적 성숙이 일치해서 작물의 이 성숙도 그리고 사용 목적이 같이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작물인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채소류들 특히나 마늘, 이 고추, 풋고추, 애호박,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은 다 익어버리면 목적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2차에 가서 농산물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등급 판정에 가서 보시면 이 중결점 항목들에 미숙과 과숙과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이렇게 단맛 나는 것들은 이 미숙과들이 중결점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숙과라는 얘기는 단맛이 나야 되는데 단맛이 안 나기 때문에 사용 목적하고 달라지더라. 그래서 생리적 성숙에 이르지 못한 과일을 우리가 수확했을 때 중결점으로 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오이라든가 애호박 이런 것들은 생리적 성숙의 일을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사용 목적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 중결점으로 분류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성숙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 작물의 상품 가치를 우리가 농산물의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가 되고 있고요. 상업적 성숙은요. 언제 수확해야 가장 큰 돈이 되느냐. 돈을 기준으로 성숙도를 판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많이 추울 때 같은 경우에는 이 난방비 시설하우스에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난방비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 채소류들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소류를 재배해서 우리가 유통을 시켜봤자 난방비도 못 건진다 하면 재배를 안 하겠죠. 결국 농사 짓는 이유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채소류들이 없을 때 가을에 심었던 마늘, 우리 마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채소로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늘대를 겨울에 채소류가 비쌀 때 마늘종이라든가 이렇게 파니까 마늘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봄까지 마늘 구가 찰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업적 성숙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성숙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원예 작물의 종자나 과실에서 외관이 갖추어지고 내용물이 충실해지며 발화력도 완전하여 품종을 수확하는데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성숙이라 한다. 그래서 외관이 갖춰지고 내용물이 충실하며 발화력도 완전하여 이 이야기는 생리적 성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에 성숙도 이 생리적, 원예적, 상업적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생리적, 식물 생장 자체의 기준을 둔 성숙의 정도. 그래서 작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다 익었다 이런 개념이고요. 원예적 성숙도 이용하는 면에 기준을 둔 성숙의 정도.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구분하겠다. 상업적 성숙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측면의 기준을 둔 성숙의 정도. 언제 수확해야 가장 돈이 되느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도 판정에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숙도는 수확 적기를 결정하거나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미숙과가 중결점으로 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오이라든가 아니면 애호박 이런 것들은 반대로 너무 많이 익어버리면 과수가를 중결점으로 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서로 달라지고 있어요. 판단 도구, 색깔, 경도, 당, 산, 크기, 모양, 달력 일자, 호흡 정도, 전기 저항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반복되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 성숙의 여부는 재배 목적인 기관의 발육도, 조직의 노숙도, 충실도, 함유 성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과실의 성숙, 착색.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리적 성숙이냐 원예적 성숙이냐 이걸 따지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색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과를 언제 수확하죠? 파랄 때가 아니라 빨갛게 익어갈 때. 그래서 색깔을 보고 나서 얘가 익었다 안 익었다 이걸 판단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요. 일단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교재를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책 읽어드리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번에 과실의 성숙. 과실은 세포의 분열, 증식에서 세포의 비대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세포의 중심부에 있는 세포질, 특히 그 중심의 액포 속에 입에서 합성된 당류가 집중적으로 고이게 되면서 과실은 착색에서 성숙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세포의 분열과 비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우리가 과일이 자라게 되면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과가 그래서 그 과일이 꽃이 피고 수정이 돼서 이제 크기가 자라기 시작하죠. 이렇게 점점 자랍니다. 근데 이 자라는데 이 과일이 만들어진 초기에 세포의 개수는 전부 다 결정이 돼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자랄 때 초기에는 이렇게 종축으로 키가 크고요. 후기에는 횡축으로 동일한 품종의 이 사과일지라도 그 지역의 날씨에 따라서 사과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동일한 품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사과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과가 자라는 초기, 사과 열매가 맺혀서 자라는 초기, 여름에, 초여름에는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강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키가 많이 컸어요. 근데 이 초가을, 후기에 들어서 사과가 이제 옆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요때 가서 일조량도 안 좋고 이 강우도 비도 별로 안 오고 가물고 이러다 보니까 사과가 덜 커버립니다. 그때는 사과가 어떤 놈이 나올까요? 키는 큰데 빼짝 마른 놈이 나오고 반대로 이 초여름 이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키가 제대로 못 컸어요. 근데 후기에 가서 가을에 가서 자라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키는 작은데 옆으로 뚱뚱한 사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건 기출문제입니다. 과일에 생장하는데 초기에는 종축, 후기에는 횡축 성장한다. 요건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성숙 과정 한번 읽어보시고요. 과실의 성숙 요인 3번입니다. 첫 번째 기온과 일조. 그래서 과일이 익어가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고온, 일조가 많을 때 탄수화물이 축적이 많고 색깔 발현이 촉진되며 성숙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고온 그리고 일조 두 가지가 나와요. 온도가 높고 일조량이 많을 때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온도, 일조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산화탄소 요 세 개는 결국 광합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원해학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해학에서 필요한 내용을 약간은 같이 하고 갈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식물이 입에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높고 일조량, 빛이 많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광합성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과일에 쌓이는 양분이 쌓이는 양이 많이 늘어나더라 해서 결국 탄수화물 양이 많이 늘어나면 이 나중에 얘가 이제 과일이 익어가면서 그 저장돼 있던 탄수화물이 이 전분 상태로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는데 결국 광합성량이 많아야 과일이 빨리 익더라. 두 번째 토양. 사질 토양은 양분의 보지력이 약해서 이 발육이 일찍 정리되고 성숙이 빨라진다. 여기서 보지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보수 또는 보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의미냐면 사질토. 보통 이제 우리가 토양을 나눌 때 사질이냐 점질토냐 이렇게 구분해요. 사질, 모래흙, 점질토, 지륵. 그래서 사질토, 모래흙은 어쩌죠? 우리가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해서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흙인 경우에는 수분을 가지고 있으려는 힘도 약하고 양분을 가지고 있으려는 힘도 약해지더라. 근데 점질토, 지륵은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잘 갖고 있고 양분을 갖고 있으려는 힘 자체가 굉장히 커지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료, 인산을 많이 시용하면 산을 감소시키고 성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결실량, 착과량이 적고 질소 성분이 풍부할 때 과실 성숙이 늦어지더라. 그리고 품종, 대부분의 과실은 품종 특성에 따라 꽃핀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숙된다. 이 품종,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요. 품질 특성에 따라 꽃핀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숙된다. 다시 과실 성숙의 판정 기준 바로 아래 4에 동그라미 5번 한번 볼까요? 생장일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꽃이 핀 다음 성숙기까지 거의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 뭔 얘기냐면요. 그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개와 꽃이 핀 다음에 익는 데까지 날짜가 거의 일정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과실의 그 성숙도 판단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이 사과처럼 과일이 빨갛게 익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가 이제 익어가니까 내가 사과를 따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관만 보고 절대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걸 판단하기가 힘든 과일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느냐? 언제 꽃이 펴서 지금 며칠이 지났으니까 이제 익었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쳐요. 작물의 성숙은 일조량, 기상, 강수량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개화 후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이라든가 비 그리고 기상 이런 것에 따라서 작물의 생장 속도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 품종에 따라서 꽃핀 다음 익는 날짜는 거의 같더라.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문에서 일조량, 강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화 후 일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바로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4번에 과실 성숙도의 판정 기준. 여기에서 과실 성숙도의 판정 기준은요. 여기 생리적 성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유의 색. 과실의 색깔이 품종 고유의 특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과가 빨갛게 익었더라. 그러면 얘가 이 사과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수확이 용이해진다. 잘 익은 과일은 수확하기 힘들지 않도록 꼭지가 잘 떨어진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에틸렌 역할 중에 하나가 2층 형성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쉽게 해서 한여름에는 태풍이 불어도 나뭇잎이 잘 안 떨어지죠. 근데 가을이 되면 미풍에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결론 이러죠. 때가 됐으니까 떨어집니다. 가을이라는 때가 됐으니까 미풍에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더라. 근데 그 때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에틸렌하고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결정을 해줍니다. 이런 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잎자루 부분에 가지하고 단단히 밀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가을이 되면 새로운 층이 하나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사이에 새로운 층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나뭇잎이 미풍에도 잘 떨어지더라. 이렇게 새로운 층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2층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2층 형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있고 억제는 옥신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틸렌과 옥신의
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서 이렇게 2층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결정이 되는데 과일이 익어가면 늙어가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꼭지가 잘 떨어져서 수확하기가 편리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과육과 단맛. 익어가는 과실은 살이 연하여 물러지고 단맛이 많아지고 신맛이 적어진다. 그래서 살이 연해진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제 그 과일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과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동물은 단일막 구조인 반면에 식물은 이중막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만 이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뭐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으면서 이 세포를 구성을 하는데 식물 세포는 요게 두 겹입니다. 세포막, 세포벽. 그래서 막도 있고 벽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 커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커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드럽습니다. 근데 벽 하면 이런 벽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단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피부는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하지만 식물의 그 표피는 어떻죠? 동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식물의 이중막 구조 중에 세포벽이 세포의 형태를 지지를 해줍니다. 형태를 잡고 있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데 이러한 세포벽에 구성 물질 중에 펙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펙틴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펙틴이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질에서 가용성,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포벽이 세포가 젊었을 때는 세포벽이 단단하다 보니까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 조금 딱딱해요. 근데 얘가 익어가면서 세포가 늙어가면서 이게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과일 자체는 수분 함량이 많은 상태에서 녹는 상태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세포벽이 흐물흐물해지더라. 그러면 과일이 물러지겠죠. 그래서 과일이 익어가면서 또 그리고 숙성되고 노화되면서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벽을 구성하는 펙틴이라는 물질이 이 불용성에서 가용성으로 바뀌더라 하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많아지고 신맛이 적어진다. 단맛은 과일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에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되죠. 광합성을 해서 과일에 가서 축적을 시킵니다. 축적을 시켜놓는데 얘가 전분 상태로 축적이 돼요. 근데 익어가면서 당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분 상태에서 당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를 이용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올 거예요. 요오드라는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이 요오드라는 화학물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오드하고 전분하고 만나면 색깔이 자색이나 청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더라. 요오드는 원래 색깔은 갈색 계열인데 전분하고 만나면 자색 아니면 청색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개서 요드에다 이렇게 묻혀봐요. 묻혀봤더니 요드를 묻힌 단면에 원래 사과색이나 아니면 갈색 계열의 이 면적이 넓다. 이러면 전분이 당으로 바뀐 양이 많기 때문에 색 변화가 없었다 해서 사과가 익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요드에 딱 찍어봤더니 이 자색, 보라색 계열이죠. 보라색 계열로 색이 변한 면적이 많다. 이러면 아직은 당으로 바뀌기 전 전분 상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가 덜 익었다. 미숫가로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요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사과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우리가 따서 잘라가지고 요대에 찍어놓고 이 품종별로 칼라 차트가 있어요. 칼라 차트가 있어서 칼라 차트하고 이렇게 색깔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아, 얘는 이 정도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자색이 됐다. 그러면 며칠 정도 있다 수확하면 된다라는 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요드 테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사과의 전분, 요드, 단맛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다 틀린 질문이에요. 단맛은 당하고 관련 있어요. 전분하고 단맛은 관계가 전혀 없더라.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요드는 우리 시험에서 토탈 한 3군데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사과의 미숫과 판정할 때 요드가 한번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1차가 아닌 2차에서 2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매찰감정. 매찰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찹쌀이 더 비쌉니까? 맵쌀이 더 비쌉니까? 찹쌀이 더 비싸죠. 그래서 맵쌀에서는 찹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검사를 안 합니다. 근데 찹쌀은 맵쌀이 섞였는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왜요? 비싼 찹쌀에다가 싼 맵쌀을 섞어서 양을 부풀려서 늘려서 파는 양심 불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싼 맵쌀에다가 일부러 비싼 찹쌀을 섞어서 맵쌀로 파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2차에 가시면 찰자 붙은 거, 뭐 찹쌀, 찰 옥수수쌀, 뭐 찰보리쌀, 찰기장, 뭐 이렇게 앞에 찰자 붙은 것들은 맵자 붙은 것들의 혼입률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찹쌀하고 맵쌀이 섞인 데다가 이 요드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맵쌀은 자색으로 바뀌면 맵쌀, 갈색이면 찹쌀. 근데 여기서 이제 자색,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제 실험을 해보면요 거의 검정색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거의 그 하얀색 중에 검정색으로 바뀐 쌀알이 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아, 찹쌀에 맵쌀이 섞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차에서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도정도. 도정도는 우리가 그 나락을 쌀을 수확해서 껍질을 깎으면 껍질을 벗겨내면 현미가 되죠. 그리고 이 현미를 가지고 호분층을 벗겨내면 이 백미가 됩니다. 근데 돈 들여서 현미를 갖다가 백미로 깎아내는데 얼만큼 잘 백미가 깎여서 백미가 잘 됐느냐 요걸 알아보겠다는 게 도정도 감정 해서 요드는 우리 시험에서 크게 이 3군데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묶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향과 착색. 특수한 향기가 나고 씨가 굳고 착색이 된다. 특수한 향기. 사과에서 사과향이 나더라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생장일수. 꽃이 핀 다음 성숙기까지는 거의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 개화 후 생장일수는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 판단하시고
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예시 문제 한번 볼까요? 사과의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에틸렌 감소, 비대생장, 호흡 급등, 전분 증가. 여기에서 지금 에틸렌 감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에틸렌 조금 전에 제가 2층 형성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뒤쪽에 가서 에틸렌 아주 자세히 할 겁니다. 근데 에틸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익어가면서 성숙 단계에서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품목이기 때문에 특징 맞고요. 에틸렌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맞겠고요. 비대생장 성숙 단계에서는 더 이상 안 큽니다. 초기에 종축으로, 후기에 횡축으로, 그리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식물의 생장 곡선이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후기에 가서는 이렇게 많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생장하지 않고요. 호흡 급등, 사과 같은 경우에는 호흡 급등형 과실, 요거의 얘기도 뒤에서 나올 겁니다. 전분의 증가, 전분이 당으로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전분은 줄어들고 당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분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 원예 작물의 수학, 수학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